선거법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오늘 특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는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름 내에 마치도록 돼 있어 1월 8일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째 중국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최대 관심은 북한과의 접촉 성사 여부인데 미 국무부가 추가로 발표할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고 밝혔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해외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불며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고, 일요일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박 2일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별도로 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2월 23일 월요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호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육,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리카청 중국 총리와 청두에서 양자회담과 만찬 일정을 갖고 한중 간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15개월 만에 이제 열리게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열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고요. 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질지 주목되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희상안이 시행된다 해도 일본의 가해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며 최근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 포기 대신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청와대 제안은 없었다 이렇게 거듭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좀 알아보죠. 검찰이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세종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어제 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는 저희가 들어봤고 귀갓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임 전 최고위원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어제 오후 2시부터 9시 반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귀갓길 취재진의 질문에 임 전 최고위원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해 자리를 이야기했을 뿐 불출마 조건이 붙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 증거로 기대를 모은 첫 제보자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수첩에는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가 많이 적혀 있었는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명수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던 데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좀 있던가요? 그러니까 임덕과 좀 밉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검찰은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최고위원에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선거법 57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는 친구의 의견이었을 뿐이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역시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예정도 있죠? 네, 6.13 선거 당시 경쟁 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선거 전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 수사에 전달하고 또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하도록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을 공개했던 인물인 만큼 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봤는데 이 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수첩에 청와대 관계자가 산재 모병원 사업 좌초 등 미공개 정보를 송 시장 캠프에 전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송병기 이 부시장 업무 수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관련 진술을 모으면서 지금 속도를 내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질까요?
네, 이 6.13 지방선거 관련 검찰 수사 방향은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 전 시장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하명 경찰 수사 등으로 야당 후보를 탄압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하고요. 검찰은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임 전 최고위원 관련 청와대가 민주당 내 경선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요. 경찰 수사나 민주당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기싸움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특검 도입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 여부 오늘 결정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건의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일단 오늘 결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하면서 만약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특검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뒤에 만약에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믿지 못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 공정수사 촉구 특위는 사건의 실체에 비해서 의혹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수사 촉구 특위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네. 자,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저희 검찰에 있는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오후 2시라고 전해드렸는데 한국당은 오전 11시 반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만큼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병도 전 수석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힌 내용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출마 직접 요청 관련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류가 이르면 오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로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 후보자 아들 관련 서류 제출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는 24일 제출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1월 8일 전에 열리게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10%에 불과하다며 대다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라서 가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100조 규모의 투자로 경제 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에 전격 발표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 9억 초과 아파트는 상위 30%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상위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시가 15억 원은 10과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위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외에 적용받지 않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종부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몇 채를 가졌는지보단 얼마나 비싼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택을 몇 채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새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고 언급한 건 강요할 순 없겠지만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바람직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감정과 또 그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은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소망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신산업 관련 갈등엔 제도권 안에서 상생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차출될 인물로 거론되는 데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만 보고 좌고우면 없이 갈 생각이고요.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이미 85개 기업을 면담했다며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반드시 끌어내 내년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7,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5.7% 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도 22.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국 거래량은 92,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는 42.6%, 한 달 전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0.45% 상승한 3,205.37의 거래를 마쳐서 처음으로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우 지수는 0.49% 오른 28,376.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한 8,887.2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 모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서 명품 의류 등 8,8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네, 노제팬 움직임 뒤 국내 여행으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경치 좋은 산이나 호수 등에서 경치도 보고 또 스릴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끼리 출혈 경쟁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설치와 안전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저도 몇 번 이 출렁다리에 올라본 적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또 사람이 많으면 꽤 위협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출렁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앞다퉈 놓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0%인 100곳은 2010년 이후 건설됐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30곳, 전남 19곳, 충북 16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꼴로 설치한 셈입니다. 네, 160곳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도인데 그런데 이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규모도 또 경쟁하듯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 길이가 100m가 넘는 곳은 전체의 20%가 넘는 36곳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곳은 2010년 이후 지어진 것으로 최근 들어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지난 4월 개통한 충남 예산 출렁다리가 402m로 가장 길지만 내년엔 충남 논산에 600m, 2022년엔 경북 안동에 무려 750m짜리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길이 경쟁을 하면서 공사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억 원 규모였던 공사비가 이제는 기본이 100억 원, 많게는 230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비는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등 혈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비슷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이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색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자체끼리 출혈 경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통한 충남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는 2015년 탐방객이 7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곳곳에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탐방객이 갈수록 줄어 올해는 3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출렁다리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역시 개장 첫 해인 지난해 185만 명이 찾았는데요. 올해는 59만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설인데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 출렁다리 3곳 중 한 곳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도 길이 100m가 넘는 전국 출렁다리 2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전남 강진군 저두 출렁다리와 망호 출렁다리 등 4곳은 케이블 연결 상태 불량이나 볼트 풀림 등 안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와 진안군 구봉산 출렁다리 등 13곳은 바람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설치와 안전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교나 보도 육교 등의 기준을 준용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사고가 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도로교나 이런 거 하는 수준 정도로. 네, 이렇게 안전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뒤늦게 지난 9월 출렁다리를 시설물 안전법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손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렁다리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 2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이다 보니 언제 마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도 출렁다리를 짓고 있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닌데 허술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세혁 기자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 문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각도가 그게 뭐야? 요거 근육 때문에 이거 안 접혀요. 야, 라떼는 말이야. 3등신 애들도 뱃살 접어가면서 인사했다고. 라떼는 말이야.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불러놓고 내가 어떤 걸 이루어왔고 이런 어떤 논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그런 세대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 이 라떼는 마리아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세대 차이에 대한 그런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열릴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표결한 걸 보니까 권력남용, 의회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나눠서 표결을 진행했어요. 예, 뭐 두 가지 혐의가 있었던 거죠. 권력남용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권력남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의회에 협조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의회 방해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탄핵으로 올렸고 그것이 이제 표결에 붙여졌는데 뭐 결국 하원은 민주당이 워낙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 표결 찬반을 보면 뭐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공화당 표는 이탈표가 없고요. 일단 그 기준이 과반이기 때문에 216석을 넘으면 되는데 민주당이 233석이기 때문에 워낙 유리했고 이탈표가 뭐 권한남용 같은 경우에는 2표, 그리고 의회방해 같은 경우는 1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요. 그렇지만 공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그만큼 공화당이 단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다. 그것은 내년 11월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역대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달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원에서 또 표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사법심사보다는 의회에서 정치적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의회에서 하원에서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권한 정지가 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최종 심판을 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심리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상원에서 상원 100명인데 3분의 2 그러니까 67명의 상원의원 투표로서 이제 탄핵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한 절차가 다르고 이제 상원 부분을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통과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가 이제 헌재에서 아니다라고 판결이 되면 그때 다시 살아나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치적인 프로세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상원에서 최종심을 내리면 이제 탄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상원의 탄핵 표결에 앞서서 탄핵 심판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법적 프로세스인 거는 이제 우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과 비슷한데 이거는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이렇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심리를 통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결국 정치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 그런데 공화당에서 20석의 반란표가 나와 이탈표가 나와야지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
참고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상원 의원들이 이 심리를 보고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 참여하는 어떤 배심원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조언을 예. 하는 거죠. 이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예. 상원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법률 심리보다는 정치적 심리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내년에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원에서도 이탈표가 없었고 상원에서 한두 표 정도 이탈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네. 지금 67표라는 공화당에서 20표 가까이 반란표가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가결을 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굉장히 봐야죠. 적다. 예. 어쨌든 그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요. 보수 성향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말다툼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부시 대통령 때 임명을 했어요. 예. 뭐 하버드를 나오고 아주 엘리트 법관이고 자기 원칙이 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 자체를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공화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대법원의 역할은 미국 탄핵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상원 표결이 중요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안의 상원 제출을 해야 표결이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빨리 넘겨라. 그런데 하원에서는 지금 또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제 서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이슈 트럼프 파이팅. 대통령은 빨리 끝내놓고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능하면 조금 오래 끌고 가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의 선거라는 게 좀 독특해서 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하원은 2년이기 때문에 하원 전체를 선거를 하고요. 또 상원도 3분의 1씩 6년 임기이기 때문에 2년마다 3분의 1씩 하는데 내년 선거가 민주당에게 되게 유리하게 구도가 전개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35명을 선발하는데 예. 그중에 20명이 공화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을 뺏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 네. 5개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잘하면은 경합주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이슈를 가능하면 오래 끌고 감으로 해서 공화당의 평판을 공격하고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도 이기면 좋고 상원의원이나 하원도 같이 이기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펠로시 의장이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탄핵 카드를 가능한 오래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표결이 중요하잖아요. 상원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최종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오히려 악재를 털고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본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탄핵감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 안 하는 민주당.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일 안 하는 민주당처럼 이렇게 예. 붙여서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이렇게 털어버리려 할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이슈를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공격하려고 할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일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덜한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적고 이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습니다. 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 지금 바이든 부통령도 생각보다는 지지를 끌어모으지 못하고 뭐 블룸버그 시장이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지지율 역시 뭐 이렇게 임팩트가 크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실질적인 고민은 자신들의 후보의 경쟁력에 있다고 예.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인 것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탄핵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미국의 국내 정치가 북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재선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네. 이 재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거를 예. 고민할 거고 다음 단계에서는 만약에 대선에 재선이 안 된다면 예. 민주당은 어떤 후보가 될 것이고 그 후보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표 주자는 조 바이든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과 바이든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이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인 거죠. 예. 지금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최근 며칠간에는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직접 공격하지 않고 예. 그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선포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선포해야 되는데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벽을 쌓고 대선 이후에 협상을 할 것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좀 고민을 잠잠하다. 하고 있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상황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자,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자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갔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관심은 일단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가능성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거의 봅니다. 사라져가고 예, 있다. 왜냐하면은 북경에서 회의를 하려면 어제 최선희 부상이든 김명길 대표든 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항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예. 것은 접촉 가능성이 적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평양을 가는 가능성인데 아직까지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예.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후에 워싱턴으로 가는 네. 일정인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어제 비건 대표가 러자 오후이 외교부 부부장하고 회동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냈는데 좀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다 재개해라. 그리고 중국이 안보리에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예, 북한에게 제재를 좀 부분적이나마 완화하자. 예, 예. 제재를 갖다가 몇 가지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하고 예. 노동자 송환 좀 지연하고 북한이 섬유 수출이 중요하니까 섬유 수출청도 허용하자 그런 제안을 냈는데 그런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뭐 미국은 그것을 갖다가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거절했고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대화 의지는 있지만 네. 그 대화가 올바른 방향, 비핵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네. 약간 미국과 북한 간의 중국 간의 시각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협력해 나간다는 그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자, 비건 대표,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원에서 반대표가 한 3표 정도 나올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하면 기존에 있었던 대북 특별대표 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이라면은 그것을 물려주고 부장관에 취임을 했을 텐데 예. 비건 대표는 자기가 챙기겠다 했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비건이 부장관 된 것을 갖다가 축하하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계속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건 이제 부장관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같이 겸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실무 협상이 되지만 이제 비건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고위급 협상으로 격상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비건 대표.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ICBM을 쏠 가능성 지금으로서 어느 정도 됩니까? 크리스마스에 ICBM은 저는 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쏜다고 보지 않았다. 예. 크리스마스 때는 메시지를 내겠죠. 무슨 메시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겠죠. 그 메시지가 도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 예. 거기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강조되면 인공위성을 먼저 쏘는 인공위성, 거고요. 예. 자의적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병진 노선에서 작년 4월에 경제건설 노선으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핵무력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바꾼다면은 그러면은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네.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재개된다. 그러면은 그때쯤 ICBM을 쏠 것이다. 예. 그래서 내년 전반기의 상황이 어둡긴 하지만 당장 크리스마스 때 ICBM을 쏠 가능성은 낮다고 적고, 봅니다. 이때는 새로운 길로 갈지 안 갈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당 뺀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화안 도출이 난항을 겪는 사이에 한국당이 비례 전용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에서 내고 자매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당 득표를 모두 몰아주도록 유도한 뒤에 나중에 다시 합당하는 방법을 한국당이 고려 중이라는 건데요. 자, 꼼수는 분명합니다만 또 불법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한 건데요. 총선 전에 이 선거법 개정 가능하긴 한 걸까요? 잠시 뒤에 이 내용 포함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